여러분 수요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연휴에 여러 이슈들이 많았었죠. 연휴 때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딥시크였겠죠. 그래서 장중에 증시가 거의 5%? 5.24% 정도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빠졌다가 현재는 이제 그 하락폭을 다 되돌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 FOMC도 있었고 FOMC도 금리를 동결했었고 근데 성명문은 조금 매파적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멘트들은 다 삭제가 됐고 근데 기자회견이 조금 비둘비둘했다 보니까 조금 증시 반등을 조금 이끌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저는 계속 사실 트리거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금리라는 게 돈의 가치인데 그 돈의 가치가 이제 점점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표들 먼저 일단 간단하게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코스피 일드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시 이제 고평가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ROE와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페드 모델로 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다를 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일드갭 살펴보면은 비슷비슷하죠. 네, 오히려 지금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고평가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실 성장률이랑 ROE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벨 자체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훨씬 먼저 조정을 받은 건 맞죠.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가 우리가 훨씬 지금 조정을 받고 미국은 쭉쭉 올라갔지만 이게 성장률과 ROE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게 페드 모델로 보면 더 명확하죠. 이제 지금 페드 모델로는 그냥 비슷한 상황이다.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밸류가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금리 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 구간은 여전히 계속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장기 구간들은 살짝 이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 하락했고요. 실질금리는 전 구간이 다 조금 약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금리 하락이 이제 실질금리 발이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금리가 상당히 낮다. 근데 이제 이 이유가 하는 RP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RP를 한번 또 추가된 게 있어서 살펴보면은 매각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2천억씩 밖에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은 다 제외하고 보도록 하고요.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RP가 많을 때 이게 좀 겹쳤던 날이 있어서 제가 그건 다 삭제를 했습니다. 좀 오히려 보기 좀 편하게. 그래서 많을 때가 한 25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연말에가 그 정도까지 갔었고 올해 이제 1월 30일까지가 사실 23조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풀렸었죠. 근데 조금 줄어서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21조 정도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월 5일까지 풀릴 예정이고 2월 5일에 만약에 그 전까지 새로운 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 7.5조인데 이 사이에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만 살펴봤을 때는 지금 21조가 풀려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국내 쪽도 실질금리가 좀 눌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대 강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딱 100%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S&P,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드리다시피 수출 쪽이 영향이 좋지 않고요. 중국 영향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럼에도 괜찮았던 부분이 이제 방산하고 이제 조선 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 좀 내수 쪽 관련했던 금융 쪽 부분이 좋았다가 이제 슬슬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로 보는 거는 나머지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많이 사실 감소되긴 했다. 나스닥도 그렇고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코스닥은 많이 내려왔던 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 뭐 계속해서 방산 쪽이라 보시면 되겠죠. 메인이 괜찮은 편이고, 운수 장비 조선 쪽 영향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기가스는 확 떨어졌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나머지도 뭐 그냥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 이렇게 과잉으로 가면 결국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잉으로 가면 당연히 조정을 받는다. 이게 타 섹터 대비 뭐 계속 쭉쭉쭉쭉 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수랑 결국 같이 가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또 쭉쭉쭉쭉 또 그렇다고 계속 빠질 수도 없다. 이제 지수랑 비슷하게 결국은 간다.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ISM 뭐 제조업 비제조업 그냥 참고 삼아 뭐 수출 전년 동기비랑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로 발표된 건 아니니까 이제 S&P 나누기 이제 글로벌 GDP 같은 경우에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거의 전고점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근데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쪽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험 선호가 거의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다시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 스프레드도 많이 붙었다가 최근에 벌어지긴 했지만 저는 뭐 더 벌어질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같은 경우 S&P는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쇼 포지션이 오히려 소폭 조금 감소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 규모가 여기는 100 곱하기 1000단인 거고 여기는 이제 10 곱하기 1000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S&P 단위가 훨씬 더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주 대비는 쇼 포지션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단 통합 포지션은 이제 숏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도 살펴보면은 뭐 지수랑 거의 뭐 외국인 선물이랑 비슷비슷하게 가고요. 여전히 좀 비싼 레벨이다. 주가가 많이 빠졌고 PBR도 상당히 낮은 건 맞는데 ROE랑 성장률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금리도 높고 그래서 좋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외국인 현선물 다 매도 중입니다. 수급 계속 좋지 않고요. 뭐 긴 시계열로 봐도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 살펴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선물은 그나마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급이 좋지는 않다.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더더욱이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도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고요. 신용잔고 뭐 지난주 대비해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그냥 한 16.7조 정도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전주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이 연방준비은행 이제 연준 BS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자산 부채가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은 부채 쪽 지급준비금이 8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이제 TGA가 좀 증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 현금이 한 361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RRP도 전체 RRP는 118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제 온 RRP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부 여기서 이제 다른 나라 정부 RP까지 포함해서 요건 거고 이제 그걸 제외한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134억 달러 정도 지금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한 23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총자산과 같은 양이 감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일단 데이터들 먼저 일단 살펴보면은 이제 BDI 중국 쪽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졌고요. SGFI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유동성 대비해서 지금 증시가 사실 반대로 가고 있긴 합니다. 증시는 올라가는데 순유동성은 사실 늘지도 줄지도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같이 가는데 이게 연료가 결국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장 큰 건 조금 이따 이제 국채 얘기할 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신용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신용이 창출이 못 되는 게 가장 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예대율 때문에 이제 SLR이랑 규제 때문에 그 전에는 100% 해서 대출이 다 찼을 때 위기가 2000년도, 2008년도 터졌고, 근데 지금은 예대율이 70밖에 안 되지만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SLR이라는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환산해 보면 지금 이제 100%입니다. 예대율이. 결국 돈이 신용이 창출이 되지 못한다. 이게 가장 사실 큰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이제 큰 그림의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사실 국채 쪽이 될 텐데 이쪽에 있는 내용들 보고 이제 결국 국채 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표들은 그냥 이렇게 참고 삼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이 생산자 물가와 PCE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동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 대비해서 나스닥 고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국 주택 대비해서 S&P도 상당히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고 미국 정부 부채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뭐 실업률은 역축이라서 반대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4% 수준에 있고 근데 전 다시 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매번 얘기를 드린 이제 SFR에서 ESFR 싼 게 다시 또 플러스 구간에 들어와 있죠. 이제 이게 또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매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시장에 돈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냥 좀 오늘은 뭐 이게 뭐 약간 그런 거거든요. SFR이 결국 연준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는 RP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 RP가 아무나 할 수 있지가 않거든요.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지정한, 그러니까 선별한 이제 몇 군데 금융기관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되는 금융기관은 다 할 수 있긴 하고요. 최근에 이제 중앙에도 포함이 되면서 뭐 그런 금융기관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SFR 금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튈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여기서 못 빌리는 애들이 여기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돈을 땡겨 오려고 하는 그런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리가 높은 게. 그래서 이게 결국 국고고 국채고 여기가 이제 은행채지만 이 국고금리가 지금 더 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게 결국 그만큼 시중에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를 방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23년 거의 한 3월 이 부근경 SBB가 터졌을 때거든요. 이때부터 사실 금융시장은 돈이 없어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뭐 BTFP니 뭐니 하면서 돈을 좀 풀어서 이게 그나마 좀 시간을 버텨왔던 건데 이제 그 약발로 이제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작년 한 4월 정도부터 이제 계속 빈번하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곧 터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총자산 대비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결국 20 밑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이때까지는 RRP가 다 깎여줬었죠. 지준하고 RRP에서. 근데 지준하고 RRP에서 원래 큰 차이가 났던 부분이 다 RRP였던 건데 그게 다 RRP가 감소가 되면서 여기까지 잘 내려왔는데 요 마지막 구간이 결국 지준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힘든 구간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레버리지가 높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은행 쪽이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결국 미국 쪽이나 OECD나 똑같이 수요는 여전히 강한 반면 생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서 이게 스태그죠. 결국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줄지 않는 혹은 늘어나는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OECD보단 미국이 나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융 부채가 많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급감을 했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대다수니까 약간 반대긴 합니다만 이러니까 물가가 국내 쪽은 그나마 나은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소매 판매 안 좋은 게 지금 너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딱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산업 생산은 급감하고 소매는 그만큼은 빠지진 않는 갭이 훨씬 커졌죠. 이게 딱 유럽의 지금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결국 연료가 떨어진 게 이 국채 발행 부담을 사실 소화할 곳이 이제는 더 없다라는 것입니다. QT 발행을 제외하고 나서 20년도는 국채 순 발행액이 총 발행이 아니라 증가된 부분, 전년 대비 증가된 부분이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면서 GDP의 9% 정도 됐었습니다. 21년은 그나마 좀 덜했어요. 2.3%, 22년도 4.3%, 23년도 8.5%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24년도 6.7%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때까지 좀 버텨왔던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23년도부터 사실 22년도 후반부터 이 RRP의 자금을 토대로 RRP가 온 RRP가 보면 2.3조, 5조 막 이렇게 있었죠. 이 자금을 토대로 다 단기 국채를 찍었었습니다. 다 대다수 비중이 사실 2조 4천 중에서 2조가 단기 국채였잖아요. 그래서 단기 국채로 다 찍으면서 좀 그나마 나았던 건데 작년부터 해서 장기 국채 비중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결국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72bp라는 엄청 큰 규모가 큰 수치만큼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정도 찍어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작년은 그나마 RRP가 있었거든요. 작년 초에 스타트할 때 보시면 1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까먹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조차 없다. 1000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찍냐? 이거죠. 단기 국채 이제 어떻게 찍냐? 그럼 결국 장기 국채로 다 찍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0%일 때는 1%만 투자해도 돈을 법니다. 그래서 0%로 조달해서 1% 투자하면 돈을 버니까 돈을 쉽게 법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뭐 예를 들어 10%가 된다고 치면은 7, 8% 수익 기회여서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10% 이상만 돼야 되기 때문에 투자할 거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출자들한테는 이자 부담도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앞으로 더 오래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순발행을 멈출 순 없고 결국 순발행이 계속 되는데 받쳐줄 사람이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국 같은 경우에도 통화 성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참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요. 뭐 국내 쪽 매번 뭐 부동산 불패시나 뭐 이런 게 이때까지 있었지만 결국은 예대율이 이렇게 쭉쭉쭉쭉 높아지니까 불패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게 어렵다. 예대율이 거의 목 끝까지 찼다. 이제 머리 끝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보면 되고 뭐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승수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결국은 지금 M1 증가율을 하면서 결국 돈을 찍고 있다는 건데 이러면 결국 이제 위안화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달러가 계속 다 강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또 역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돈의 가치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지금 우리가 그런 형국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제외하고 국내 10년 빼고는 아직까지는 좀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 맞고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추세 이제 좀 빠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튀긴 했습니다만 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 추세, WTI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 삼성전자 숏 추세. 애플은 중립이지만 숏에 더 점수가 더 많기는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는 이제 숏 추세에 더 가까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점수화로 시켜보면은 국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롱 추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년율은 그냥 중립이고 미국채 10년도 숏이었다가 다시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중립이고 금선물은 다시 롱 추세로 돌아왔고요. WTI도 중립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다시 숏 추세로 좀 돌아왔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숏 추세로 돌아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롱 추세에서 중립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 추세가 아직은 애매하긴 합니다. 이제 아직은 조금 애매하고 계속 조금 약간 지지부진해요. 국내 쪽은 지금 크게 방향성 없이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고 10년물도 뭐 특별하게 뭐 추세가 아직까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움직임이 좀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채 10년물도 여기서 피크 치면서 고점은 한번 찍었었고요. 이제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갔다가 이제 반등할지 이제 그렇게 보면 될 텐데 이게 일봉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사실 120분봉 이런 걸로 봤으면 조금 더 잘 보일 텐데 이제 저런 지표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뭐 지지부진하죠. 뭐 이게 딱 추세가 딱 명확하다라고 말하긴 사실 지금 볼린저 지표들로는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RSI는 좀 빠지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을 반영하면서 한 20몇 원 튀었었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급등을 다시 하면서 50, 200 다 모여있고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이건 보일 때가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좀 이격도도 그렇고 과열의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SI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좀 애매하죠. 추세가 그냥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뭐 사실 특별할 건 없고요. 그냥 뭐 여기도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상황이고요. 여긴 좀 50은 모여있고 200은 좀 벌어져 있는 더더욱이나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뭐 그냥 사실 추세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쪽 살펴보시면은 RSI까지만 보고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냥 뭐 네, 뭐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방향이 좀 꺾인 것 같은 모양새죠. 이제 상대 강도는 뭐 여전히 좋지는 않고요. 애플 같은 경우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오늘 지금 시간에서도 뭐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한 2, 3%. 근데 뭐 사실 내려갈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는 보여집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그냥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도 내려갈 때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RSI도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오히려 벌어져 있고 근데 여기 또 모이진 않아가지고 여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이제 특이 사항은 뭐 없습니다. 이제 그냥 딥시크 때문에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뭐 그렇게 딱 추세가 명확하진 않고 근데 뭐 결국은 사실 하방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니까 단기적인 추세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차트를 볼 때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잠시만요. 오늘 엑셀이 좀 전반적으로 약간 끊기긴 하네요. 이게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쪽 살펴보면은 일단 뭐 아직까지는 롱 추세로 다시 돌아왔죠. 이제 이더리움은 여전히 아직까지 일봉 상원 숏이고 나머지는 다 롱 추세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롱인데 이더리움만 좀 숏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추세로 점수화했을 때 비트코인 아직까지 롱 추세고요. 이더리움은 중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이지만 조금 추세 강도가 약해진 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120분봉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볼린저 상단 근처에 둘 다 와 있기도 하고 여기도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어가지고 뭐 아주 딱 100%다라고는 말하기 애매합니다만 좋아 보이진 않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120분봉은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여기도 좀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더리움은 뭐 차트 때 조금 더 차트가 없긴 하죠. 근데 사실 이더리움 추세가 일단 좀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추세선이 이제 뚫리냐 마냐 RSI도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주봉상으로는 뭐 이더리움 확실히 좀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매수는 아닌 상황이죠. 이제 이더리움은 꽤 오래 전부터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리플은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리플은 좀 안 좋아 보이긴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지수들 살펴보면은 일단 뭐 나스닥 후행 스팬과 기준선 방향을 제외하고 나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다 롱 추세긴 합니다. 최근에 단기 반등이 많았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도 마찬가지다. 이제 120분봉만 좀 약간 오늘 하락하면서 이제 숏 추세로 좀 돌아섰고요. 전반적으로는 롱 추세인 건 맞고요. 뭐 120분봉으로 본다고 치면은 이제 중립, 현물로는 나스닥 중립, 선물로는 나스닥 롱, 그 다음 선물로는 S&P 롱이었죠. 아까 롱이었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롱에서 중립으로 돌아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추세로 봤을 때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나스닥은 S&P는 다시 롱 추세로 돌아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돌아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중립입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딱 추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120분봉 선물로 봤을 때는 뭐 여기도 좀 애매합니다. 선물로 봤을 때는 S&P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내려가는 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아직 뜨진 않았는데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아주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사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개별 때도 그렇지만 사실 거래량이 하락할 때 이렇게 뛰는 것 자체가 뭐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보고 뭐 S&P는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코스피 코스닥 좀 살펴보면은 오늘 좀 유난히 끊기긴 하네요. 이제 120분봉상으로 봤을 때 좀 모여있고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120분봉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안 좋아 보이죠. 사실 더 모여있고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아 보이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잠시만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뭐 사실 그래서 막 완전히 딱 티가 나게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일봉상으로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다음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일봉상으로는 여기는 이제 50분봉은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이게 모이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200은 뭐 아직까지는 뭐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결국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결국 못 넘고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항상 근데 하락을 할 때가 이제 거래량이 큰 게 지금 뭐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구주봉으로도 좀 위험해 보이고 이제 50위에서 계속 좀 지지가 되고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뚫리면 정말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으로도 이제 결국 볼린저 하단과 130일 기준선 여기가 좀 지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좀 반등을 하면서 기준선 근처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사실 재반등을 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추세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 S&P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고를 넘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 넘어간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간다고 쳐도 이제 너무나 과열이긴 하거든요. 이제 9주봉도 마찬가지고 3주봉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사실 볼린저가 모이면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거의 끝에 끝까지 지금 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시크 때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여기 전저를 뚫리진 않았습니다. 사실 뚫리진 않고 여기 볼린저 20이랑 사실 정확하게 이게 120분 봉상 하단 볼린저에 닿고 딱 반등을 했거든요. 요 보면 200 딱 정확하게 닿자마자 이제 조금 넘고 이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기까지가 아무래도 이제 한 사이클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다음에 이게 여기를 넘어가는 정고점이 갱신이 되냐 마냐가 이제 좀 중요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냐 마냐가 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그래서 못 넘어가고 밑으로 뚫리면은 이제 정말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똑같은 거죠. 9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는 더더욱이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3주봉으로도 마찬가지로 좋아 보이지 않는, 주봉으로도 그렇고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여기를 이제 전고점을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과열이긴 합니다. 다우도 지금. 그래서 계속 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까지 가도 안 이상하진 않은데 간다 해도 저 정도 그냥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고점 근처에 있는데 계속 좀 힘이 비리비리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여기 이렇게까지 가는 게 이상하지는 않는데 요거 먹기 위해서 좀 리스크가 너무 좀 크지 않나.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도 요 괴선들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생각을 합니다. 좀 응축이 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지금. 필라델피아도 결국 내려왔던 부분 되돌리긴 했습니다만 여기를 이제 다시 넘기는 전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기를 넘기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은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시 고점을 넘기긴 했지만 사실 볼린저도 이렇게 이탈이 되면서 있는 상황이어서 쭉쭉쭉쭉 이렇게 과거처럼 타고 가기에는 무리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름대를 못 넘고 저는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해 또 항생도 그렇고 상해도 결국 구름대는 넘지 못하고 좀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달러 인덱스 이제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달러 유동성이 좀 부족해지고 있고요.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안 같은 경우 결국 인위적으로 눌리는 게 다시 좀 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도 결국 50일 정도나 구름대 안에서는 결국 다시 한번 저는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 볼린저에 닿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여기 내려오면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좀 지지부진한데 이제 다시 좀 돌파하면서 결국 저는 좀 상방으로 열려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국고 10년도 결국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보이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랠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결국 좀 여기 구름대를 결국 넘기지 못하고 또 다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뭐 많이 오르고 있죠, 시간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되돌림 정도지 않나.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인 되돌림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테슬라도 특별히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해서 결국 증시가 올라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데올로 보나 뭐 국채 발행으로 보나 좀 고갈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딥시크가 뭐 잘 되고 안 되고 뭐 어느 나라가 더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계속해서 좀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